2020년 11월 12일입니다. 예, 지금은 자정을 넘어가서 목요일이고요. 0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11월 14일이 되면은, 박정희라는 인물이 이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1917년은, 역사라는 게 참 이럴 때 보면은, 굉장히 뭔가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917년에는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공산 폭동 혁명이, 그들은 이제 혁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터졌던 해입니다. 2월 혁명, 이른바 또 10월 혁명, 이렇게 혁명으로 불리는데, 혁명이라는 게 그전과 그 이후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개선되었을 때 쓰는 말인데, 어쨌든 이제 혁명이라는 딱지를 붙여주죠. 근데 그게 혁명이라 손 치더라도 사실은 그게 인민들이 일으킨 체제에 반한 봉기가 아니고 볼셰비키 군대의 반란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레닌이 언론 자유에 대해서 늘 그렇게 주장해온 바 있는데, 막상 볼셰비키 터지고 난 이튿날 후부터 당시에 러시아에서 영향력 1위였던 신문인 볼야 나로다라고 하는 신문을 바로 폐쇄시켜 버립니다. 마치 지난번 지금 좌익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 장악 로드맵이라는 게 발각이 돼 버렸잖아요. 발각이 됐음에도 그대로 다 진행을 해가지고 거의 뭐 숙청에 가깝게 그렇게 언론을 장악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법체제를 장악하기 위해서 체카라는 것을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카라는 게 원래는 이제 나중에는 KGB의 이제 뿌리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 한국으로 보자면은 공수처를 만들자라고 하잖아요. 그 공수처와 비등하다고 제가 비교를 해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볼셰비키라는 거는 권력의 투쟁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에서 말했듯이, 마지막에 보면 동물농장 마지막 끝에 가서 보면은 돼지들과 원래의 인간들, 살찌운 인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방 안에서 이제 술 마시고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다른 동물들이 창밖에서 보니까 어느 게 인간이고 어느 게 돼지들인지 구분이 안 갔다, 이런 내용이, 슬픈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볼셰비키도 결국은 자기들의 권력 투쟁이었을 뿐이에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으로 대표되는 그 집단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자기들 먹고 살려고 북한 전체를 집단 농장, 집단 감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거든요. 그 1917년에는 언급하지만은 한반도에서 이제 박정희가 태어납니다. 박정희 어머니가 박정희를 임신을 할 때, 박정희의 이제 큰 누나죠. 그러니까 박정희 어머니의 큰 딸 박귀희라고 하는 분이 그 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같은 해에 이제 박정희의 누나도, 큰 누나도 박정희와 함께 딸을 이제 출산을 하거든요. 당시에 박정희 어머니가 45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큰 딸이 애를 놓는데 자기도 너뚱이를 또 놓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40에도 애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등급상에서는 40은 노산으로 칩니다. 30 중반인가 넘어가면 노산으로 아마 분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일제시대 때 이제 평균 수명이 43세, 5세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간 지난 그 시절이니까, 그 같은 비등한 시절이니까 노산이죠. 게다가 자기 딸과 함께, 큰 딸과 함께 애를 놓으니까 이제 창피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를 지우려고 박정희 어머니께서 간장을 뭐 한 사발을 들이키고 버드나무 버드나무 뿌리를 이게 다려가지고 뭐 마시는 방법, 뭐 그랬나 봐요. 그때는 애들 떼는데. 그리고 막 장작더미에서 곤두박질 치면서 뛰어내려버리고, 바위에서 굴러서 뛰어내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뿌리를 다려 마시고 난 뒤에 이제 애가 안 움직이더래요. 애가 안 움직이니까 박정희 어머니께서 이제 됐구나 했는데, 좀 있다 며칠 있다 다시 움직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디딜 방아 있지 않습니까? 디딜 방아에 누워가지고 배를 찍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근데 애가 움직이더랍니다, 배에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애가 바로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고, 이 박정희라는 사람은 구미 사범
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이제 성적이 계속 내려가다가 곤두박질 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5학년 때는 드디어 이제 70명 중에서 69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꼴찌인 거죠. 거의 뭐 69등, 70명 중에서 69등이니까. 그게 이제 또 사연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구미에 있는 보통학교로 이제 부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하던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제 박정희의 취미는 검도였습니다. 되게 실력자는 아니지만은 좋아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사격, 그 다음에 사격술, 나팔, 총금술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저희 때 딱 하다 끝났는데 교련 같은 거 하듯이 그런 거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이 박정희가 문경의 보통학교에 부임을 하고 교사 시절에 나팔 자기가 불던 그 버릇 그대로 제자들한테도 이제 나팔조를 만들어, 나팔 부는 조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본인부터도 새벽 4시에서 5시면은 일어나 가지고 그 학교 운동장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나팔을 불었다 그래요. 마치 지금 군대에서 기상 나팔 불듯이. 그러면은 이제 마을 사람들은, 야, 박 선생이 나팔 분다. 박 선생 나팔 소리다. 일어나 가지고 소 여물 끓이자. 뭐 이렇게 했다 그래요. 저는 어지간해서는 뭐 그런 거 감정이 잘 안 움직이는데, 그 책을 보면서 박정희가 교사 시절부터 새벽에 나팔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깨우는 그 대목에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교사에서 군인으로, 군인에서 다시 이제 정치인으로 변모해가는 그 박정희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박정희 닭깎이 마사오 아니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반대편에서, 야, 김대중도 토요타 다이주였어. 뭐 이렇게 말싸움을 하잖아요. 소모전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얼마 전에 11월 10일 날 올해요. 김창규라는 5대 공군 참모총장이 별세했다라고 하는 부고 소식이 떴어요. 양력을 보면요. 1920년에 경기도 시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와, 이분이 101세까지 사셨네요. 이 사람은 1942년 일본 육군 항공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쫙 가서 우리 국군의 공군사관학교 장, 공군참모차장, 공군참모총장 쭉 끝이고요. 당연히 6.25 전쟁 때에도 참전을 했겠죠. 충성과 반역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배워오는 겁니다. 역사라는 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 시대에서. 그리고 나중에 공산주의 세력과 또 격돌을 벌이고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박정희라는 사람도 역시 만주에 가서 이제, 만주는 사실 일본이 만든 괴뢰국이죠. 어쨌든 신문물을 접할 수 있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그 당시에도 기회가 되면은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썼죠.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한번 도모해 보려고 하면은 기술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더럽지만 기술이라도 배워놓자. 가장 첨단 기술이 당시에는 선진화된, 진보된 기술이 이제 군사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뛰어 들어갔던 것이죠. 박정희는 훗날 이제 여수 순천 국군 14연대 반란 사건을 기점으로 숙군 작업을 벌립니다. 필터링 한번 하자. 그거 안 했으면 아마 6.25 전쟁 때 어려웠을 건데, 어쨌든 그때 죽을 위기를 맞게 됩니다. 친형인 박상희도 대구 10월 폭동의 주역이었거든요. 당시에 박상희가 조선일보 선산지국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선산지국을 운영을 했습니다. 박정희도 사실 좌익에 몸 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박정희를 살려내버렸던, 구명했던 사람이 바로 백선엽입니다. 얼마 전에 뭐 백선엽 장군이 묻히면은 현충원에서 뭐 어딥니까 파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했었죠. 그 김대중 선상님 아들 그 누굽니까? 김홍글인가요? 홍으로 나가는 그 형제 한 명. 그러니까 이 좌익들이 백선엽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6.25 전쟁 때 공로도 세웠죠. 박정희도 살려줘 버린 사람이지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할 때 거기에 이제
참모진으로서 직접 가담을 했죠. 그러니까 백선엽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예, 좌익들 입장에서는 일견 이해가 됩니다. 박정희는 돈을 필요로 했죠. 경제 성장을 위해서, 경제를 올리기 위해서, 성장이 아니고 그냥 없는 데서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일 회담을 하고, 우리 한일 회담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소위 이른바 6.3 사태가 터지고, 그러니까 좌익들은 돌아보면 역사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대책 없고 뭘로 먹고 살래? 대책 없습니다. 그냥 계속 대모질만 해와요. 대모질만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전태일 가지고 계속 이제 죽은 전태일을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전태일 이야기 좀 할까요? 제가 영상에서 전태일 이야기 한 번인가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계속 지금 경주에서도 전태일 추모 행사를 한다고 이게 붙어 있거든요. 전태일은 얼마 전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7월 달에 인권 대부운동 조영래 변호사죠. 이 책 쓴 사람입니다. 전태일 평전. 조영래를 기렸다 공안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도 행사를 적극 권유했다. 공안 검사들이 이 조영래라는 사람을 기린다, 그런 행사를 했다 그래요. 요 책에 보면은 전태일이 있고요. 처음에 나왔던 책입니다. 그리고 전태일 바로보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태일 평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고 있는 거짓말에 대한 일종의 락스 같은 역할, 필터링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전태일이 대학생, 그러니까 글자 잘 알고 똑똑한 대학생 친구 한 명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학생 출신의 소위 노동운동 활동가들로 불리는 그 좌익 세력들이 전태일 옆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다고 하는 이승종 목사라는 사람이 당시에 전태일을 교육시켰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전태일의 노동법을 준수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가 분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시면 전태일이 기름 뿌린 전태일의 몸에 불을 갖다 댄 사람이 있습니다. 가명이지만 여기에는 김계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불타고 있는 전태일 불을 꺼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불에다가 한 회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운동 활동가라고 하는 그 좌익 서클 애들 중에 한 명이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책을 전태일의 불길 속에 집어 던졌고 화형식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을 아예 내세워가지고 죽여버린 겁니다. 살인자들인 거예요. 살인자들. 이 전태일을 희생양 삼아가지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려고 전태일을 지목해서 죽여버린 살인자들인 겁니다. 당시에는 순수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대표적으로 김문수 씨도 그때 당시에 극렬 좌익 노동운동가였지 않습니까?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김문수 씨가 신영복에 대해서 존경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참회를 하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아마 이 전태일에게 불 붙였다고 하는 이 책은요, 지금 개정판에는 요 내용은 싹 빠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악한 인간들인데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전태일을 가만히 놔뒀더라면은 여러분들 그 패션 그룹 그 형지라는 기업 아시죠? 아마 그런 패션 그룹보다 더욱 훌륭한 위대한 기업을 일으켰는 인물이 됐을지도 몰라요. 전태일이 당시에 시다, 그 다음에 미싱보조에서 다시 미싱사, 그리고 재단보조, 그 다음에 재단사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3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수직 상승에 가깝게 진급을 했고요. 당시에 전태일의 임금은 2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월급이. 1970년 조사에서
당시에 남자 기자의 월 평균 임금이 22,700원, 남자 교직자, 교사가 37,200원. 그러니까 전태일의 월급 23,000원에 12를 곱해서 연봉으로 환산하면은 27만 6천 원이 되고, 1970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8만 7천 원이었으므로 연봉 27만 6천 원은 당시 1인당 국내 총생산의 3.2배였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보다 높았고, 사무직이 28,100원. 그 다음에 직물 및 피복 제조 부문 감독 및 직공 반장이 21,000원. 도안사 및 재단사가 28,800원.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 전태일이 월급이 23,000원이었다니까요. 작은 돈이 아니죠. 한계 노동 생산성과 임금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면은요, 한계 노동 생산성은 노동량을 한 단위 더 투입을 했을 때 생산이 얼마나 더 증가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의 핵심입니다. 그 지표가. 이게 대한민국이 1963년부터 99년까지의 기록인데요. 대각선으로 쫙 올라갑니다. 근데 미묘한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과 한계 노동 생산성 그래프가 살짝 뒤집어져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과 오버해서, 생산성에 비해서 오버해가지고 임금이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언제냐? 87년 기점입니다. 이때 아시죠? 소위 87체제라고 하는 데모의 아주 하이라이트,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지나면 정교조도 출범을 하고 하는데요. 이때 여기 내용이 또 나옵니다만은 1997년 경제 위기의 원인을 실물 경제에서 찾는다면 한계 노동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이 10년간 지속되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임계치를 넘는 순간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경제 위기가 닥쳐왔다라고 이렇게 도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나름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환경도 열악할 수도 있죠. 근데 일자리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 할아버지만 하더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최초로 논을 샀다니까요. 우리 집안 최초로. 그 전까지는 무슨인 겁니다. 땅의 소유가 없는데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생산성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무슨인 거거든요. 남의 땅 붙여먹고.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가 없었던데 일자리가 생겨났고 전태일은 3년 만에 그 직급이 높아지면서 임금도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 그리고 가만히 놔뒀더라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인물인데 붙잡아가지고 죽인다. 불태워가지고. 근데 아직도 그렇게 죽인 전태일을 불러내가지고 뭐를 요구하는 상황, 어떤 구호를 만들어서 주사바늘 있잖아요. 만들어서 전태일 조형물에다가 갖다 붙이는 그런 정말 주사바늘을 찔러대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죽인 사람은 아직까지도 질질 끌고 다니면서 계속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지고지순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결과적으로 돌아보면은 민주노총의 아버지가 누가 됩니까? 그러면 박정희입니다. 심지어 귀족노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를 위시한 대기업 노조 말하면서 현대자동차의 그 임금이 9,600, 9,700이다. 도지사 월급에 가깝다. 높아도 된단 말이에요. 도지사 월급보다 더 높아도 됩니다. 그러나 생산성이 안 맞게 데모로 높인 월급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무원 직급으로 따지면 1급 공무원보다 더 높아요. 군대로 치면 별 하나만큼의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 귀족 노조를 탄생시킨 장본인이 누굽니까? 박정희입니다. 박정희입니다. 기능직을 육성하자. 기술 강국으로 나가야 된다. 중화 공업으로 가자. 공업고등학교를 확장해야 된다. 공업고등학교를 더 설립해야 된다. 그때 당시 우리가 어렸을 때도 공고 가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데도 공고를 갔다니까요. 그때는 화공과, 요과,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요옥과 이런 데가 유명했어요. 자동차과는 그때는 뒷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동차가 이제 크게 되는 건데, 어쨌든 기능공을 그때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보면은 경주에 신라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신라고등학교에요. 여기 권영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좌 정치인인데요. 변호사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난번 선거 때 나왔는데 재산 또 꽤 있더라고요. 뭐 재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위선을 부리면 안 되겠죠.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이거 김경엽 정교조 직업교육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신성호라고 하는 참교육 학부모 경주 지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줄 세우기 하지 말라 이거죠. 이제 기능공 육성한다고 해서 애들을 뭐 괴롭혔다 이런 그런 것만 딱딱 따내가지고 굉장히 이제 공격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노란 리본을 붙이고 있네요. 몇 명은. 이 노란 리본은 아마도 대구 지하철 참사를 추모하는 그런 상징이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최근에 이 문재인 정권 이후에 제천에서 일어났던 제천 그 스포츠 센터에서 불이 나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리본이 되겠죠. 아닌가요? 제가 이 리본의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 신라고등학교는 저희 고향 마을 바로 옆에 있는 학교고요. 원래 학교 이름은 수석고등학교였습니다. 수석 두각을 나타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돌머리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수석. 왜? 꼴통들만 몰리는 학교였습니다. 꼴통들만 몰리는 학교였습니다. 지금 수석고등학교 출신 분들에게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그랬던 학교가 기능공들을 육성하는 나름의 실업계에서는 명문학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금호공고 수준의 반열에는 못 올라가지만 굉장히 레벨이 향상된 학교예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노란 리본 붙이고 가가지고 헛소리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경향신문에서 나왔는 건데요. 11월 9일자에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일자리 확대를 하자라고 하면서 고졸 일자리 확대 해달라고 여학생이 피켓을 들고 나왔어요. 여학생이 피켓을 들고 나왔어요. 경북 청송 폐교에 자리 잡은 나무닭 움직임 연구소다. 전태일을 주제로 한 연극을 한다. 대구 경북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여기 빨간 지역이라니까요. 야들 와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연극 한번 보세요. 박정희 사진 걸어놓고 태극기 걸어놓고 그 옆에 새마을 그 깃발 걸어놓고 그 앞에서 막 노동자가 막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탄압을 받고 있는, 그리고 한 동무는 아주 사가지게 이렇게 보면서 외면하고 있는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 땅에 여성 여러분, 진짜 제가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생산 현장에 있는 근로자 여러분, 노동자 아닙니다. 혹시나 아직까지도 지금 좀 있으면 현대에서 무인 택시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 시대에 혹시나 아직까지 100년도 더 넘어버린 그 레닌 관련된 책을 혹시 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예, 탄압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현대자동차 말씀드렸지만은 완전히 귀족이잖아요. 부르주아 중에 부르주아 아닙니까? 집 사고 부동산 투자하고 와이프 가게 연다고 하면 카페 열어주고 어떻게 이게 프롤레타리아입니까? 탄압받는. 아니잖아요. 바로 최근에 아프간 사건 보셨어요? 여자가 집에 딸내미가 취직을 하고 싶었어요. 아시죠? 거기 히잡인지 뭔지 꺼멓게 덮어서게 하는 극단 이슬람. 이슬람도 극단이 아닌 세력들은 괜찮아요. 근데 극단 이슬람, 탈레반이라고 하죠.
취직하지 마라. 아버지가 돌아다니지 마라 밖에. 그렇거든요. 여자가 어디 돌아다니노? 여자가 어디 살을 드러내냐? 피부를 드러내냐? 덮어서. 예. 거긴 아직까지 때립니다. 남자들이 여자가 잘못하면 길거리에서 바로 자기가 집행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경찰에 채용이 됐어요. 여경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혐의는 이 아버지가 탈레반의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 여자에다가 총을 쏘고 흉기로 눈을 찔러가지고 실명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여자분은 수술을 해서라도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이 수술을 해서라도 다시 경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 제가 보면서 야, 정말 눈물겨운 곳이 아직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구나. 또 최근에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입니까? 그 남희석 씨 나오는 건가요? 채널 A. 거기에 북한 영재들 뭐 소개하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북한에서 넘어왔는 애들이 서울대에 이제 갔는 애들인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햇빛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딱 햇빛을 보는데 그것도 노라는 날이 아니고 학원 등교 시간이 약간 늦어가지고 갈 때 아침 햇살을 좀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다고 하고. 근데 언제 한번 자기들이 치열하게 그렇게 자기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느냐. 너무 뿌듯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게스트로 출연했는 우리 한국 여자 연예인이 그게 뿌듯했다고요? 와, 생고생한 건데 그걸 뿌듯했다고 하다니. 이렇게 한국의 연예인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한국은 노력할 기회라도 있는 나라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줄 세우기 하지 마라. 평준화해야 된다. 애들 공부시키지 마라. 살인적인 경쟁 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좌익들 아이들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식들 다 어디 보내는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게 아까 제가 일제시대 때 군사훈련을 받고 다시 6.25 전쟁에 참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듯이 역사라는 게 갑자기 순백에 아무것도 아픔이 없이 뿅 하고 뭔가 결과물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늘과 빛이 뒤섞이면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마치 세련됐는 듯 노란 리본 달고 깨시민인 듯 이제 와가지고 그때 왜 그랬어? 저 그림자는 뭐야? 밥상에 반찬 없는 것만 골려내가지고 그때는 왜 이 반찬이 없었지? 하면서 역사의 난도질을 하는 사람들. 저는 가소롭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천국을 만든다고 하고 농민 천국을 만든다고 구호를 내세워서 당시에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 그래서 노동자들이 김일성, 스티코프, 스탈린 환영 대회를 열고요. 플래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지금 어떻게 됐죠? 그 사람들? 집단 지옥이 됐잖아요. 거대한 하나의 지옥이거든요. 감옥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정하고 건국의 정신을 왜 그렇게 훼손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1917년 이른바 볼셰비키, 그리고 1917년 이 땅에는 11월 14일 날 박정희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 박정희라는 사람의 인생 자체도 굉장히 변모해 나가는, 원래 좌익까지도 갔었다가 나중에 반공투사로 나라를 살려내는, 변모해 나가는,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좀 안 맞는 구석이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죠. 좌익들이 진보라는 말을 쓰는데, 왜? 구체제로부터 탈피하는 사람. 박정희보다 더 진보는 누구냐고요? 이승만 아닙니까? 조선의 그 500년 넘은 찌든 그 체제를 탈피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원래 봉건 체제를 타파하자는 게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그 타파했는 게 이승만인데 왜 이승만이 진보가 아니겠습니까? 급진 세력이 바로 이승만과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제가 아프간 여성 이야기했지만은 참정권을 건국 출범과 동시에 출범 준비하고 있던 재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부터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줘버렸다. 미국은 건국 이후에 140년이 지나서야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줬어요. 그리고 내과에 가서 빨래하는 여성들을 버튼 눌러서 세탁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엄마만 하더라도 내과 가서 이불 빨래 했습니다.
우리 솔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과 가서 빨리 했잖아요. 지금 누가 내과 가서 빨리 합니까? 지금 내과 가서 빨리 하면은 사진 찍어가지고 SNS 상에서 아마 굉장히 그 이슈가 될걸요. 군불 뗐습니다. 장작해와가지고. 제 어릴 때도 고사리 손들고 다 가서 땔감 해오는 거 도왔습니다. 지금은요, 아시잖아요. 버튼 눌러서 난방하는 거. 버튼 누르고 불 켜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불 켜면 불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다가 딱 켜지고 이런 전기도 굉장히 열악했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눈물 나야 정상 아닙니까? 정말 그런 질곡의 삶들을 만들어내면서 빛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좌익들 보고 이거는 파렴치한이라는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정말 철딱선이 같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볼셰비키, 박정희, 전태일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아가지고 조금 복잡했나? 논리적이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